너희들은 원숭이들이다. 현대인의 옷을 입은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되게 어렵습니다. 돈에 부정적이면 전조등을 켜야 되거든요. 가로등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인디 효과는 오래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처음 모셔가지고 근데 아마 증시각도기 TV나 다른 데 네.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고 사실 교수님한테 뭔가 주식 고수의 포스가 좀 느껴집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별 말씀. 예, 그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예, 혹시 그 정도.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얼마나? 26년, 이제 27년 돼 가네요. 예, 제가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99년에요? 네. 1,000만 원으로. 예. 그게 지금 혹시 얼마 되는지 여쭤보고 뭐, 싶어가지고. 그냥 몇십억 됐습니다. 아유. 아니 이번에 저희가 모신 거는 투자의 심리라는 책을 최근에 내셔가지고 네. 요게 사실은 제가 좀 좋아하는 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좀 사실 투자를 하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심리를 네. 알아야 시장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 책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류의 책을 쓰고 싶었는데 저는 포기하는 걸로. 근데 네. 교수님이 네. 특별히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신 이유? 행동경제학. 네. 원래 이제 경제학 교수님이시긴 한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경제학 아니시나요?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예요. 행정학이구나. 네. 행정학이랑 그러면 좀 멀네요. 네, 생각해보면. 먼데 이제 제가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요. 예.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의사결정 심리학 이게 행동경제학이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써도 남들이 하지 않은 영역이니까 좀 의미가 있겠다. 행정학에서 행동경제학을. 네네. 행자만 똑같은데. 네, 의사결정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투자하는데 네. 심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그대로 본능대로 하면 네. 투자가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과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취 시대에 살던 그런 시대하고 너무 달라 있고, 근데 우리의 심리는 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대 문명을 맞이하다 보니까 다들 헤매게 되고 되게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를 좀 알아야, 나 자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 네. 주식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400년 조금 넘었고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반세기. 네네. 근데 사실 인류는 뭐 한 10만 년, 네네. 20만 년 전에 그렇죠. 그 뇌와 네. 그 심리를 그대로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너희들은 원숭이들이다. 그 현대인의 옷을 입은 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를 아직 극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면 종이를 50번 접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니?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하면 네. 대부분 답을 못해요. 종이를 50번 접으면 네. 그러면 사실 정답은 태양이거든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안 떠오르거든요. 절대로 떠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형적 사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뇌가. 그러니까 복리가 뭔지 많이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50승인데 예. 2의 50승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면 아마 투자는 쉬울 거예요. 누구나. 근데 우리가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만약에 그게 떠오른다면 너무나도 쉽죠.
이 투자가. 근데 안 떠오르니까 다들 조급해하고 뭔가 빨리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복리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녹화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젠슨 왕이 와서 어느 대기업 만난다는데 그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 지금 사야 되냐? 막 이래서 그럼 젠슨 왕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조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본능은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냥을 가든 뭐라든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투자의 세계는 제가 이제 영어로 less is more,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하고 역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물려받은 DNA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 문명이죠. 이게 SNS든 뭐 이 유튜브든 이런 게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넘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오면 네.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해야 될 것 반응하도록 같고. 되어 있는 게 네. 인간의 뇌죠. 뇌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 표지에도 이게 뇌 아닌가요? 까맣게. 네, 뇌입니다. 투자의 심리. 네. 여기서. 근데 또 이 뇌 안에 뭐 삼라만상이 다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좀 같이 네. 해볼 테고. 네. 교수님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평소에 느긋하신 성격이세요? 네, 저기 우리 제 친구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강신우 있어요. 대표님. 강신우 대표가 제 성격을 대학 때 성격을 묘사를 했는데 느긋하다는 표현을 써줬어요. 근데 네. 뭐 가로치고 둔감한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네. 좀 느긋한 편인가 봅니다. 남들이 볼 때. 스틱 인베스트먼트 강신우 대표님이 친구신 거죠? 네네. 한국 투신운용 사장 하시었던 네, 하고 지금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주변에 또 네. 그 좋으신 친구가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고.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나 투자하고 싶은데 예. 무슨 종목 사면 좋겠냐고 물어본 친구예요. 그때 오. 삼성전자 소개해줬죠. 99년에. 네. 26년 전, 27년 전이군요. 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신다는 건 잘 됐다라는 뜻이겠네요. 예, 뭐 아주 절친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제가 교수님의 성격을 여쭤봤던 건 그거예요. 이게 사실 느긋한 사람들은 좀 기다리기 쉬운데 네. 성격 급한 사람들, 특히 20, 30대 남성들은 매매 그렇죠. 회전율 높기로 또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그때 어떤 호르몬의 작용 혹은 그렇죠. 기질의 맞습니다. 차이가 참 많이 반영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해봐요. 그래서 템퍼러먼트 영어로 하면 기질인데 네. 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도 IQ가 아니라 기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기질이 좀 도박 기질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반응이 빠른 사람이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주식 투자를요? 네, 오. 차라리 맡겨놓고 아, 나는 이쪽 분야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펀드를 들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걸로. 네, 펀드나 뭐 아니면 뭐 제 책을 읽어본다면 뭐 ETF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뭐 대학에서는 학생들한테 한 1억만 딱 모아라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ETF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도 불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 할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정년 퇴직하신 네. 게 작년이었네요. 예. 지금 올해 같았으면 학생들 주식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네. 예, 제가 사실 강의하면서 저희는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면서 발표를 지금도 강의하고 계시면 네네.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도요? 저희는 5년 정도 오. 강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명예교수 제도가 네. 그걸 허용을 해요. 지금 인하대학교 네, 명예교수시고. 학생들한테 이번에 의사결정 심리학 강의하거든요. 발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관심 있는 20대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20대 아이들이 벌써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사실 젊은 친구들은 아마 더더욱이 그럴 텐데 일단은 매매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라는 네. 무엇인가를 배우잖아요. 선후관계가. 네. 근데 오히려
의사결정의 심리학 강의를 먼저 듣고 네.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확실히 좀 준비된 상태에서 네, 시작할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저는 이제 제가 그나마 좀 기여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학생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어떤 큰 맥락에서 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보람이 되고 아이들한테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행동 경제학, 투자 심리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요. 네, 그 제가 최근에도 막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음. 그 온라인 증권사에서는 주식 매매, 매수 매도를 구매하기, 판매하기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죠. 쉽죠. 네네, 용어가 젊은 네네. 사람한테 참 좋은데 이게 주식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나 네,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사고 음. 파는 대상으로 네. 인식을 하게 되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습관이 이제 처음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마음의 습관이 이제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참 이제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투자 교육을 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그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면허증 따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딱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이렇게 불행한 일도 막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는 금융 강국으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똑똑한 그 투자가가 되면 그러면 뭐 연금도 뭐 고갈 안 될 거고 뭐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자격증 제도나 교육 이수가 있다 해도 네, 뭐 네.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ETF도 교육 이수해야 되는데 막 빨리 감기로 해하고 막 중보고 참 여러 개 띄워놓고 하고 막 매매는 그렇죠. 또 따로 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당신처럼 가치 투자를 모든 사람이 하면 수익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도 워렌 버핏이 받았어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이 그럴 리는 없다. 예. 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사람들이 이게 사실 좁은 길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사람이 많은 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본성이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지금 버신 버핏도, 분들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걸 또 꼬집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조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그러니까 뭐 20대는 20대 문제, 30대는 30대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펼쳐주고 보여주면 올바른 선택을 할 텐데 이게 하나씩 보이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틀짝인데 좁은 틀짝이냐, 넓은 틀짝이냐. 이게 심리학에도 이제 행동력에 나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넓은 틀짜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20대 때는 취업 걱정 뭐 사실 우리 나이에 보면 큰 걱정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좁은 틀에서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보질 못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부는 또 다들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본능이죠. 네. 김진영 교수님의 신간 투자의 심리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네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우선은 네.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넣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거고 많이 느끼는 건데 행동경제학에는 정확히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이제 나의 거울이다. 이제 이런 거울 이론인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내 무의식적인 믿음이든 의식적인 믿음이 특히 무의식적인 믿음 돈에 부정적이면 나의 그게 중력과도 같아서 내가 의식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와도 차버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일단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하나의 수단이고 이게 뭐 부정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보면 기회가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믿음의 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란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러면 이제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뭐 이렇게 돈에 대해 부정적인 또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하게 네. 갖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모르게 작동하는 7가지 신념도 이제 정리를 해주셨던데 네. 첫 번째가 부자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네네. 운이 좋아서 부자 된 거다.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운칠기삼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전이니까요. 이게 단기전이면 운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평생 이제 우리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 물론 운이 작동하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는 단발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키거나 또는 불려가거나 이거를 게임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운만 가지고는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 주신 것 중에 뭐 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저는 그 김승호라는 분 되게 재밌어요. 네. 김승호 회장. 예, 회장님. 그분 예. 돈의 속성이라는 예. 책. 거기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운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노력이 필요 없죠. 내가 공부할 이유도 없고 금융 지식을 쌓을 이유도 없고 투자 현인들의 그 투자 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나 뭐 모든 것들이 이런 지식이나 지혜도 복리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 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과 운이야다 이런 한 사람과는 뭐랄까요? 이 세상 보는 눈이 너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큰 차이가 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낚시하는 법을 이제 다 마스터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평생 그걸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이제 아는 거죠. 계속 불려나갈 거고 운에 기대지 않아도 불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맨날 복권 사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면 그럼 복권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거냐 아니면 이런 투자 현인이나 인생의 지혜를 계속 쌓아갈 거냐 이게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예. 또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는 신념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면 위험하다. 돈을 잃을까봐 두렵다라는 인식도 있다고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제 무의식적인 걸 포함해서요. 생각이 빨간 자동차 뭐 이런 얘기도 그 김성호 회장이 하던데 내가 빨간 자동차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눈에 많이 띄어요. 평소보다. 빨간 자동차를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면 예, 많이 띄어요. 담배 끊은 사람이 담배를 끊고 나서는 담배 피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죠. 기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본 사람들, 빨간 자동차를 계속 기회들을 본 사람들은 이게 누적이 되면 남들보다 훨씬 잘 보이죠. 근데 이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한 사람은 이게 그런 게 보일 수가 없죠. 빨간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잘 보인단 말이죠. 그게 누적이 되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마음의 습관이 되면 이제 더 잘 보이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포커스가 더 또렷해지고 더 커지고 하게 되죠. 또 그런 신념이 무의식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돈을 너무 좋아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왜 돈 밝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뭐 유교적이든 뭐든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분들 우리 같은 세대들은 좀
그런 관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한편에 무의식 쪽에 돈을 싫어하고 좀 깔보는 그런 무의식이 깔려 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항상 돈은 또 원해요. 의식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충돌을 하니까 조화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상황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동력이 생기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돈에 대해서는 도구적인 생각 이거는 하나의 도구다. 여기에 뭐 호불호를 넣어서 가치관을 넣어서 볼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도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권을 주고 조금 더 뭐 냉정하게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하나의 게임이다. 어떤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자본주의의 어떤 게임인데 누가 게임을 잘하느냐의 문제지. 네. 여기에 무슨 호불호를 넣어가지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이제 돈은 중립이니까요. 좋은 데 쓰고 또 돈의 좋은 점은 뭐 많잖아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 선택권이 생기고 자유를 주고 그런 돈이 행복을 준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돈이 아주 많은 돈이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돈이 이제 그 사람을 증폭시킨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지면 고약한 사람은 더 고약해지고,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은 더 너그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증폭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립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계속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또 이상하게 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위사회에 돈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뭐 이런 말도 그 있듯이요. 증폭된다 그렇죠. 그 그러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에 뭐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고 뭐 병원에 기부해가 자기 이름 듣고 해도 가족 관계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에고적인 뭐랄까요 이제 저기 자기 자만심, 자부심 뭐 이런 영역이지 그게 행복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은 부자가 돼서도 검소한 거고요.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고. 워렌 버핏도 뭐 물어보면 항상 겸손하시잖아요. 나 이거 다 운이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미국에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 DNA가 또 여기에 맞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돈이 많을수록. 또 아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에도 쓰신 게 부정적인 돈에 대한 부정적인 7가지 신념 중에 나는 부자가 될 재능이 없다. 이건 뭐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연구 안 해도 되고 투자책 안 읽어도 되고 사실은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 재능 없어 그러면 아예 뭐 안 하게 되는 거죠. 투자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뭐 좀 성격이 급하거나 이렇거나 뭐 자기 자신을 객관화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농담 반 진담만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유튜브용 장난으로 재물운이 없다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공부 안 하고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봤으면 됐을 걸 안 보고 나서 놓치고 나니까 난 역시 재물운이 없어. 그래서 자기 합리화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세상 사는데 가장 좋은 인생 철학이나 투자 철학이 있다면 나는 모른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호기심도 갖고 이게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내비에 의존해서 다니지만 내비가 작동 안 할 때나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 뜻밖의 길도 발견을 하고
이러거든요. 세상에 이런 길도 있었어? 뭐 이런 동네가 있었어? 아, 신기하다. 뭐 이런 경험들을 하려면 모른다는 느낌을 갖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한계를 그건 사실 겸손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만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알아. 난 재능이 없는 걸 알아. 정말 알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런 식의 접근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게 생각이 많은 거는 무슨 해결책을 줄 것 같지만 가로등 밑에 내가 서 있는 건데 요 밑에만 비춰준다 생각은. 저 앞에는 안 비춰준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조등을 켜야 되거든요. 가로등 밑에 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건너면 그 밑에만 보일 뿐이지 전조등을 켜지 않는 한은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가로등만 켜고 앉아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전조등을 켜는 그러게요. 습관을 그게 이제 호기심 또는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심 탈레버 같은 사람은 이제 팅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팅커링. 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해보고 되는 걸로 가고. 이제 이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저는 팅커링 개별 종목 투자할 때는 팅커링의 마인드로 해요. 내가 틀릴 수 있고 하지만 내가 판단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해보는 거예요 일단. 네. 그러고서 되나 안 되나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K푸드가 잘 될 것 같아. 이게 K팝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는 좀 세계로 뻗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K푸드를 했어요. 그럼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양식품 만났어요. 삼양식품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나 재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할 텐데. 예.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전조등 켜는 연습, 팅커링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재능이 없어라고 그냥 합리화하는 건 내가 편해지기 위한 거고 결국에는 호롱불을 들고 있느냐 네. 가로등이냐 네. 그게 아니라 쌍라이트 켜는 예, 제 예, 전조등이냐 그렇죠. 이거는 예. 내가 배워나가고 그렇죠. 더 넓힐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예. 또 이런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부자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것도 한계를 거버리는 거니까 예. 시도를 안 하겠죠.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실패할 위험도 없으니까 뭐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좋을 거고. 대부분 우리는 나의 에고를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걸 지키려고 하지 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에고를 갖고 있다, 내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기가 알아야 되고 이거를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세상이 보이거든요. 합리화하고 뭐 이러니까 늘 실패한 사람만 보일 거고, 그거 봐. 내가 그거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만 볼 거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걸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확증 편향 뭐 이런 건데, 심리학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오겠죠. 또 부정적인 신념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이 생각을 근데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니까 더 아끼고 잘 다뤄야 돼 이런 거 아닌가요?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불안감.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이런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한 10년 기다려야 결국 이 어떤 의미 있는 뭐랄까요? 불안함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거 또 없어지면 어떡해? 뭐 본전되면 어떡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더라고. 올라가면 불안해하고, 떨어지면 또 이제 이거 언제 만회하나 이런 심정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10배 뭐 20배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만나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의 성과가 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한 10배 될 것 같아. 이걸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예. 이거 사라질 한 10%, 20%, 30%만 이익이 나도 불안할 텐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못 기다리죠.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믿음이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다릴 수 있고 그거 한번 보상을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믿음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심리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작은 성공에 대한 그 과실을 한번 맛을 봐야 네네. 성공하는 또 길이 또 열리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뭐 간접 체험이라도 하셔야 책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이라도 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겪으면 좋은데 그걸 겪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성공담들 좀 많이 읽으시고 간접 체험 많이 하시고 내 이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간접 체험으로는 와이스트리 채널이 참 좋고 김진영 교수님의 투자의 심리라는 책도 참 좋고요. 또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무의식이 이것도 참 방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해봐야 뭘 하겠어. 이런 패배주의.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장애가 되죠. 전조등을 켜려는 힘이 이제 없어지는 심리니까요. 해보기 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제약하는 거니까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게 제약이 돼버리니까 나는 몰라. 얼마만큼 성장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보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성 열어두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미래는 알 수 없고 나의 가능성도 무한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작동하는 7가지 신념,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말고 부자가 되는 사람의 무의식적 신념 7가지도 써주셨어요. 책을 통해서. 첫 번째가 부는 선택이고 기술이다. 노력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영어로 한다고 나의 그 행동의 동력이 되는 신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끔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동력이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죠. 근데 부는 선택이고 기술이라고. 부는 운이 아니고 선택이니까 내가 부를 선택하는 거는 할 거냐 말 거냐는 일단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부를 원해 선택할 거야. 이거를 선택을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99년도에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나는 욕망적으로 부자로 살고 싶어.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은 당연히 해야죠. 그걸 선택을 안 하고 그래서 부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뭔가 학력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 일 하시던 분들이 지금 뭐 요식업 뭐 매장이 100개, 200개 있는 뭐 프랜차이즈 대표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게 또 선택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또 하려고 하면 또 주변에서 뭔가 길을 또 열어주시는 분들도 만나고. 열어주고 세상이 또 신비로워요. 뭐 이렇게 내가 몰랐던 영역이 생기고 아까 전조등을 켜면 세상의 신비가 보이거든요. 가로등만 켜고 앉아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게 전조등을 켜면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또 이런 기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네. 세상은 신비롭다. 네, 시장은 신비롭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까지 들긴 사실 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져요. 이게 사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게. 이렇게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이쪽 문화에서 많이 느낀 건데 별 댓글 내용도 안 쓰시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채널 대단히 좋은 건데요. 아니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뭔가 인사 잘 봤다라는 네. 걸 남기고 가시는 거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공짜로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 대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뭐 또 유튜브 세상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감사하다라는 댓글에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참 정신 건강상도 좋고요. 좋죠. 예,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많이 해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된 게 다 감사할 일이구나.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도와줬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사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감사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본인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높아집니다. 예. 또 하나가 시간이 내 편이다라는 네, 이거는 이제 긍정의 신념. 복리죠. 복리. 시간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요 시간 내에 내가 뭐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어떤 상품 같은 경우 또는 뭐 신용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좀 항상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내가 얻으면 너는 져. 이게 도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고스톱을 하든 포커를 치든 승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복리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란 말을 하는데요. 나 혼자 하는 게임. 상대방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굴 이길 필요가 누굴 없고요. 이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원칙을 지켜서 뭐 한 해에 15%, 20% 이렇게 쌓아가겠어. 그러면 내가 30년 후에 나의 모습, 이게 복리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를수록 나한테 유리하게 가는 거고요. 내가 올바른 판단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내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좀 일찍 이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뭐 12살에 했다고 그러지만, 일찍 시작했으면, 이거를 알아서 일찍 시작했으면 너무나 쉬운 게임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제 투자를 마스터 깨달은 네.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저도 조금 그래요. 좀 늦게 알았고. 제가 9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 부모님은 뭐 하면 안 된다. 너 폐가 망신한다.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주는 어른이 우리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진영 교수님은 그 역산을 해보면 얼추 한 40 전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39에.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김진영 교수님보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럼요. 예. 저보다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그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대 여명이 20-30년 남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 대비 5-60년, 70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더 급해요, 마음은. 그래,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젊을 때니까. 젊으니까 이해는 되죠.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됩니다. 인생이 뭐 그렇게,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또 크게 부자가 되는 것도 인생 망치는 뭐 그런 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0대 뭐 소년급제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 되시는 게 천천히 성공하시는 게 내 재산이나 뭐 또 인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빨리 부자 되려다가 다시 이제 뒤로 백도어를 하게 되고 천천히 부자 되려고 했는데 또 복리의 속도가 붙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뭐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통은 이제 자산이 주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지만 이쪽 세계에 성공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건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망하지 않고 자산을 지키고 투자해 오신 분들, 네. 이분들은 이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각 그런 돈을 달성할 수 있는, 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돈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아직 못 겪어봤어요. 다 쓰고 죽어도 못 쓸 정도. 그렇죠. 예,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정도.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나는 써봐야 뭐 자꾸 이제 나이 들수록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 더 돈을 쓸 일이 없고 그 재미도 이제 살살 줄고 옛날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 다 태환원하고 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그 돈 그만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결국 사회에 환원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한 마음도 좀 필요한데 네. 또 그 부자가 되는 사람의 무의식적 신념 7가지 중에 하나가 리스크는 관리하면 기회다.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능 중에 이제 손실 회피 본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어려워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가 항상 기회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리스크가 없으면 사실 리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정기예금 해야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빈약한 이익이 생기는 거고 리스크가 있어야 이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거죠. 리스크가 없다면 너도 나도 다 할 테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좀 해주는 걸 저희는 사실은 더 원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쉽게 투자를 한다면 또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테니 뭔가 수익을 낼 기회도 상대적으로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 시장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동안 15년 동안 좋았지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면 투자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많이 흔들어 줘야 이제 이 장기 가치 투자가들은 좋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의 기회다. 그럼요. 변동성이 있어야 이게 좀 그런가요? 하여튼 있어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모건 하우젤이 돈의 심리학에서 한 말인데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입장료이다. 이런 말. 입장료?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장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그렇죠. 10%, 20%, 30%, 심지어 50%까지 까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MDD라고도 하는 맥시멈 드로다운 그 자산마다 뭐 아무리 신고가 흐름을 가도 최소한 20-30%씩은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근데 그거를 또 견디지 못하면 그렇죠. 최고가 가는 자산에서도 먼저 하차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그 리스크를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경영대학원에서는 그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다. 위험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위험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운전하면 위험하지만 그렇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오히려 환영해야 된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 또 하나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는 게 나는 복리를 끊지 않는다. 복리를 배우면 사실 다 배운 거거든요. 워렌 버핏의 첫 번째 규칙이 돈을 잃지 마라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게 복리를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잃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끊으면 축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종잣돈 마련해서 이제 뭉치 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깨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는 이 돈을 잃지 마라 이 얘기는 결국은 복리를 끝까지 누려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분들은 철저하게 위험을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에는.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항상 하는 말이 수익률이 아니다. 자꾸 수익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몇 배 되고 이게 아니라 당신 평생 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깨먹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내가 이거 모르거나 애매하거나 이러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애매한 문제, 쉬운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네.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쉬운 문제만 풀어라. 아하,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게 다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복리를 끊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이분들 머릿속에 그게 철저히 박혀 있는 거죠. 복리가 체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핏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2m짜리 높이 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30cm짜리만 계속 넘는 네네. 거다. 네네. 그 반복적으로. 네네. 그래서 쉬운 문제만 쉬운 풀어도 문제만 사실은 풀어도 된다. 투자 시장에서도 네.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AI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 복리를 끊지 않는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 하차하거나 시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stay invested라는 영어로 하면 이제 투자한 상태로 있어라. 늘. 네, 늘.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튀어 올라가거든요. 요거 며칠을 놓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요걸 맞출 수 있으면 들어갔다 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못 맞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늘 투자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물론 위험 관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을 때는 좀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나와 버려. 이건 내가 막 쪽지게처럼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큰 수익을 놓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몇 번 그거를 헛짚으면 이제 이 복리가 작동 안 돼 버리죠. 그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장수하신 분들이 많고 그거 자꾸 이렇게 멀리 생각하시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럴까요? 이게 정신적인 작용이 장수에 유리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 보는 습관을 하니까 건강 관리도 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몸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멀리 보는 습관들을 뭐 다 90세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필립 피셔도 그렇고 뭐 워런 버핏, 찰리 먼거는 당연히 많이들 아실 거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고 어빙 피셔도 그렇고 다들 이제 장수하셨고 또 그분들의 공통점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정신건강상 뭐 머리 쓰니까요. 계속 좋고 주식이 좋은 게 세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고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것만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정직한 게임인데 피드백을 받잖아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치매 걸리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세상 계속 머리를 써야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계속 관심 갖게 계속 관심을 갖고 젊어지고. 업데이트 젊어지고 그래서 공부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투자를 좀 권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개별 종목 투자 좋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나의 발전 또는 나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같은 세대 BTS나 뭐 블랙핑크 보면 제 친구 중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 없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렇죠. BTS나 블랙핑크가 무슨 노래를 불렀고 누가 멤버가 누구고 뭐 얘 때문에 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잘 팔리고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거 주식 투자가 나를 이렇게 좀 업데이트 시켜주는구나 하는 걸 요새 노래도 듣고 다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블랙핑크 뛰어 이런 거. 근데 또 하여튼 7가지 부자 되는 그 무의식적 신념 중에 6번째가 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유다. 7번째는 부는 일시적 폭발이 아니라 점진적 흐름이다. 이런 거 이제 책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투자의 심리. 근데 저는 또 이 이야기 하고 싶어요. 끝내기 전에 책 이 6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식 투자에
쉬운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있답니다. 이거를 또 특히 네. 와인의 숙성에 빗댄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행동경제학 책에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카네만이 쓴 카네만이라는 분은 이제 행동경제학 창시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쓰셨어요. 대중들을 그쵸. 위해서. 그리고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분이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안락사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쓴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직관이과 공식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와인 얘기가 예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와인 가격이 미래 얼마가 될 거냐를 예측하는 건데, 이 단순한 공식이 뭐 예를 들어서 겨울 동안 비가 얼마 내렸느냐, 여름에 강수량이 어땠느냐, 수확 직전에 강수량이 어땠느냐, 이런 단순한 변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더니, 물론 전문가들 중에 이 공식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보다 정확도가 높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 하면은 이게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 테스팅도 해보고 이러면 맞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행동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이쪽에선 굉장히 파퓰러한 예예요. 아주 회자되는 예입니다. 그 아이젠펠트의 와인에 대한 이 공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 단순한 공식이 이제 조금 더 단순한 얘기를 하면, 이건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부부 사이가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맞추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섹스 횟수 마이너스 싸움 횟수. 이건 너무 단순한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춘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변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직관이 자꾸 이제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행동경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인 오류. 그걸 다 극복하고 판단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럴 바야 단순한 공식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토양, 기후, 네. 품종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적으로 그렇죠. 명품 와인이 탄생한다라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투자 시장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네.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죠. 그 카네만의 생각을 제가 이제 이걸 어디다 적용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카네만을 여기다가 배당 성장 ETF에다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다 쓰게 됐고, 이게 되게 쉬운 투자법이다. 이게 이제 적정한 공식을 믿으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이 이제 큰 욕심 없다면, 큰 욕심 없다면 그냥 믿고 갈 만한 투자법이다. 그 인덱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갑작스레 이게 폭락을 해버리면 이건 배당도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은 1% 정도의 배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고평가돼 있는 상황이면 더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걸러거든요. 그거를 다. 이 공식이. 그래서 ROE도 보고, 뭐, 시가 배당률도 보고, 성장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다. 수익률이 뭐, 맥시멈은 아니더라도 한 10%, 뭐 12%, 뭐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하기엔 너무 좋다.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뭐, 제가 삼성전자 지금 26년째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반토막도 났다가 막 이래요. 근데 그때야 뭐 제가 뭐 돈도 얼마 없었고, 그걸 견딜 수 있었지만, 만약에 큰 금액이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죠. 심리적으로. 결과를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앞으로 뭐,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지 않았냐, 뭐, 또 QQQ, 이런 게 이렇게 올랐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 속에 이 흔들림을 당신이 견딜 수 있어?
이 만약에 중도에 나와버리면 이게 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큰 돈이 들어갔는데 30% 40% 빠졌어.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근데 이건 배당 성장주는 배당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재투자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음. 명품 무슨 주식, 뭐 귀족주, 황제주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듣게 되는 그렇죠. 예, 디비전드 에리스토크래트, 그러니까 귀족 배당주 이런 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린디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린디? 린디 이펙트. 네. 린디 효과. 린디 효과는 뭐냐면 오래된 것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책도 이렇게 지금 나온 책은 앞으로 안 읽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 세대들이 그렇지만 뭐 성경이라든지 오래됐잖아요. 2000년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읽을 가능성이 높고 고전들. 예, 고전들 좋은 책들 그 뭐 또 그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이 앞으로부터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그동안 오래 생존한 50년이 생존했다 그러면 50년을 더 살 생존할 확률이 높고 100년이면 100년 1000년이면 1000년 뭐 근데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린디 이펙트인데 오래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AI니 뭐 신기술이 이런 것들은 투자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생존할지 안 생존할지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전에 뭐가 있었고 뭐 삐삐가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배당 성장주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성 종목들이 다 오랫동안 생존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회사. 담배는 뭐 계속 피고 있거든요. 계속 미래도 필 것 같고 물론 건강상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코카콜라 뭐부터 에너지 기업 뭐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그 수익률이 그럼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장주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레미 시겔 같은 사람이 투자의 미래라는 책에서 성장주의 함정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어요. IBM하고 그 당시 스탠다드 오일인데 지금 엑선 모빌로 바뀐 회사인데 50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겨요. 여기 스탠다드 오일이. 그 당시에는 IBM이 성장주였거든요. 근데 퍼가 높았고 PR이 높았고 배당이 작았고 여기는 PR이 낮았고 배당률이 높았어요. 근데 시간을 가니까 이 PR이 낮은 게 큰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뭐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거든요. 근데 그걸 걸러주는 거니까 이게 그 린디 이펙트 플러스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참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서점에 가보면 증시가 워낙에 화랑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진짜 본물이 터졌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누군지도 모르겠던 사람이 뭐 자기만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단타, 차트 이런 책도 절망 많은데 저도 예전에 그런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지나고 그렇죠. 나서 보면.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의 심리 이 책도 되게 이제 한 10년 뒤, 20년 뒤에도 아마 고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래 두고 익히고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어떤 계속 성장의 발판이 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일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진영 교수님 통해서 투자의 심리 조금이나마 같이 또 배워봤습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